여러분 안녕하세요. 칭찬받는 대학 학술 리포트 작성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TRE 센터 이연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 리포트의 첫 단추인 과제 분석하기, 두 번째는 학술 리포트의 형식, 세 번째는 학술 리포트의 참고 문헌, 네 번째는 학술 리포트의 제목,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의 학습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술 리포트 쓰는 것 어떠신가요? 그리고 4년 내내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대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똑같은 주제로 똑같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누구는 A 플러스, 누구는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A 플러스를 받는 보고서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대학 4년 내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여러분들께 부과하는 일련의 글쓰기 과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학술 리포트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상념이나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필자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글쓰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글쓰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학술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 리포트의 종류에는 보통 칼럼이라든가 논술문, 평론, 사설 같은 것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학에서 학술 리포트를 부과하고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탐색하고 고찰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이 대학이라는 전당에서 기를 수 있도록,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술 리포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학술 리포트를 써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학술 리포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 같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리포트의 첫 단추를 잘 채워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굉장히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채우지 못하면 다시 채웠던 단추들을 다시 풀러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학술 리포트에서 첫 단추는 바로 과제 분석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듯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학술 리포트를 해야지, 써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학생들은 학술 리포트를 쓰려면 자료가 중요하니까 자료부터 찾아야지 하고 도서관을 향하는 학생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학술 자료를 수집하러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바로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 분석이란 과연 무엇이고 이 과제 분석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리포트에 첫 삽을 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첫 삽을 뜨기 전에 바로 해야 될 것이 과제 분석입니다. 과제 분석이라는 것은 그 과제를 부과한 교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교수님이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과제 학술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배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노란 글씨로 과제를 하나 임의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한 달 이내에 일간지에 실린 기사 가운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보도 내용을 골라 요약하고 그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견해를 기술하시오라는 과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제에서 교수님은 몇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서 요구되는 과제는 모두 몇 가지일까? 파악하셨나요? 자, 이 과제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 과제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이상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한 달 이내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고르셔야겠죠. 그리고 그 기사 가운데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고르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이 수행이 되어야
이 보고서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제를 받았을 때, 아, 나는 이 부분은 내가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또는 이 부분은 너무 품이 많이 들 것 같아라는 이유로 그것을 수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과제만 수행을 할 경우에는 결코 좋은 평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기 만족형 리포트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대학 리포트의 형식이 8R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리포트에서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학술 리포트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흔히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은 이 본문만을 학술 리포트 형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표지, 제목, 목차, 본문, 참고 문헌을 모두 아울러서 우리는 학술 리포트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학술 리포트는 좀 짧으니까 어느 부분은 생략하십시오라고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요구 조건 항목들을 모두 갖추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임의대로 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없애거나 누락할 경우에는 좋은 학술 리포트의 형식으로 요건을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표지인데요. 표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의 제목, 그리고 보통 서원대학교는 서원대 마크를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구해 놓으셔가지고 표지에 장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듣는 과목의 이름, 그리고 교수님의 성함, 학과, 학번, 본인의 이름 등 본인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는 그러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요. 일단 제목에서는 리포트의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목의 범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좋은 제목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너무 크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 보통 제목의 범위가 큰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몇 년간에 걸쳐 집필하게 되는 박사 논문이라던가 이런 학술 논문은 보통 범위가 좀 넓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작성하는 학술 리포트의 수준에서의 제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목차인데요. 표지 다음에 목차가 등장을 하게 되죠. 목차에서는 보통 리포트의 전반적인 전체의 그림을, 큰 그림을 한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가 없으면 목차가 있으면 아무리 긴 글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이것에 대한 이러한 연구이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을 꾸렸구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자는 사실 목차를 쓰는 것이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목차는 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 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목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에 그치지 않고 장절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는 장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목을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 두었어요. 하지만 이 본론과 참고 문헌은 장 제목이 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리포트를 받아보면 본론을 장 제목으로 삼는 리포트가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도 마찬가지로 참고 문헌의 장 번호를 다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본론과 참고 문헌은 장 제목이 될 수 없다는 점 정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본론이 제목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제목이 될까요? 본론을 구성하는 장들이 번호가 됩니다. 그 번호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서론이 1장이라면 2장은 본론에 제시되는 구체적인 장들 있죠. 본론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장들. 2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통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본론으로는 장을 꾸릴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3단 구성 보고서,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3단 구성 보고서에서 각각의 분량이 어느 정도로 분량을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서론은요, 15%, 그러니까 전체 분량을 100으로 했을 때 15%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70% 내외, 결론은 서론과 마찬가지로 15%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고 보고서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형식 다음으로 중요한 참고문헌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보고서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성질의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성격의 글이 약간 뭐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다라고 했을 때도 그 주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 자료라던가 통계 자료, 그리고 저명한 어떤 연구자들의 견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술 보고서를 쓸 때 활용을 했던 모든 자료들을 우리는 참고 문헌이라고 불러요. 내가 실제로 인용을 했던, 인용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론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쌓았다면 그 개론서도 참고 문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술 보고서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할 텐데 그 자료들을 수집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직접 인용하고 싶은 자료들을 절대 그냥 두지 마시고 꼼꼼히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컴퓨터든 어떤 문서를 활용해서 서지상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 두어야지만 나중에 그것을 떠올렸을 때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어느 책에서 봤더라?' 하고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 봐도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자료들을 두루 섭렵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했던 자료들을 메모를 함과 동시에 그 책에 또는 논문의 서지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두셔야 표절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문헌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좋은 참고문헌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라던가 학술 보고서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면 어떤 참고문헌을 활용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교수님 글쓰기 학술 보고서 분량 채우기가 힘들어요." 라고 푸념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얼만큼 참고 문헌을 찾고 열심히 찾았고 자료를 열심히 수집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고 문헌에 어떤 자료를 담아야 할까? 두 번째,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나열해야 할까? 그리고 웹 자료를 참고했을 때 참고 문헌에는 무엇을 제시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트의 작성에 참고했던, 인용을 했던, 인용을 하지 않았던 모든 자료, 저서, 논문, 웹자료, 기사, 사전 이런 모든 자료 목록을 우리는 참고 문헌이라고 부르고 반드시 보고서 제일 뒷 페이지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해야 할까? 이 부분도 고민되실 거예요.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해야 할까? 가장 첫 번째는 한국 자료부터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자료,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내 자료, 그리고 외국 자료를 참고했을 때 국내 자료에서 외국 자료 순으로, 국내 자료는 가나다 순으로,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외국 자료도 마찬가지로 저자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웹 자료의 경우에는 URL, 기본적으로 URL과 그리고 검색일 등도 반드시 함께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원대학교에서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기본 양식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끔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명확하게 단행본은 저서를 말합니다. 저서, 책을 말하죠. 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거든요. 학위논문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출간한 곳이 모두 대학교가 됩니다. 대학교, 그 대학교의 대학원이 돼요. 하지만 학술 논문은 연구 논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연구 논문을 편찬하는 학회에서 학술 논문, 그러니까 학술지를 편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학위 논문은 그 출간한 곳이 대학교, 그리고 학술 논문의 출간지는 학회라는 것만 구분을 하셔도 머릿속에 구분해 놓으셔도 이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원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일반적인 학술 논문, 뭐 교수님이나 박사, 뭐 연구원들이 쓴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고요. 실제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학술 보고서를 해보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외부 자료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서원대학교에 로그인을 하시고 전자정보원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전원을 클릭하시면 외부 학술 논문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원대학교를 통해서 로그인하지 않으면 모든 학술 논문이 다 유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루트로 해서 저널에 접속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술 리포트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 블로그, SNS, 개인 홈페이지에서 찾은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자, 정답은요. 사실 이러한 자료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도 표절은 아니에요. 표절 어떤 인용이라든가 이런 인용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지켰다면 표절은 아니지만 이러한 뭐 개인 홈페이지라든가 SNS에서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별로 좋은 그러니까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이라던가 그리고 오픈 사전인 뭐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그 작성자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뭐 초등학생이 저자일 수도 있고요. 그쵸? 집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학술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우리 대학생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글들은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글들은 학술 리포트의 자료로 참고 문헌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포트 내용만큼 중요한 제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술 리포트 제목 지은 것을 보면 문장 형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장형으로 끝나거나 의문문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는 이 리포트가 과연 어떤 리포트일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식의 제목이 많은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 리포트의 제목은 길고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우선 학술 리포트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문장 형식이 아니라 구 형식으로 지어야 합니다. 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문장의 일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따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또 리포트의 내용과 주제가 한눈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은요.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리포트의 제목만 읽고도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저 독자가 바로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흰 글씨는 나쁜 제목이고요. 노란색 글씨가 좋은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하얀 제목 보겠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하여 성평등 그리고 인종차별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 보시면 단어 하나로 제목이 나타나 있거나 그다음에 제목의 범주가 너무 넓거나 또는 문장형으로 제목이 끝났거나 하는 그러한 예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혐오 표현에 대하여는 혐오 표현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제를 달아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평등. 너무 넓죠? 성평등에 대한 내용도 도대체 뭘 다룰 거야?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범주가 너무 클 경우에는 그 범주를 대폭 줄여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평등을 실험 방안으로서 펜스룰의 함계와 그 대한 연구 이러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들을 보여줄 것. 자, 인종차별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문장형보다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칭찬받는 학술 리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의 첫 단추, 과제 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 과제를 부과한 교수님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과제에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학 리포트에서는 형식이 파랄이다. 약간 과장된 내용이긴 하지만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형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담은 내용들, 콘텐츠가 좋아도 대학 리포트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평가자로서는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학술 리포트에 적합한 전문 학술 자료, 뭐 SNS, 나무위키 이런 것들 말고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 문헌을 꾸릴 것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리포트의 제목은 내용만큼 중요하다. 어떻게 지어야 한다? 주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문장형보다는 구형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학술 리포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학술 리포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까지 작성했던 리포트보다 훨씬 더 칭찬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학술 리포트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